자, 그러면은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가 그 여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약간 좀 살펴보면은 뭐 몇 가지 꽤 재밌는 성질을 배웠는데, 첫 번째 성질이 우리가 어떤 임의의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주어지면, 예, 제가 여기서는 매트릭스라고 표현했지만 뭐 매트릭스 자체는 임의의 오퍼레이터를 특정한 베이시스에서 그 행렬의 표현으로 나타낸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거의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뭐 임의의 베이시스에서 그 행렬이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나타나면은 얘는 굳이 대각 행렬일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허미션 오퍼레이터도 그렇고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도 그렇고 좀 더 걔네들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때는 노멀 오퍼레이터의 경우에는 그 걔네들을 다 대각화할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들이 존재한다고 배웠고, 사실은 그 베이시스들이 어디서 오냐면 각각의 오퍼레이터들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들이라고 있죠. 왜냐면은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나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들은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들이 항상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걔들을 사용하면은 그 오퍼레이터에 해당되는 그 행렬 표현을 항상 대각화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아마 다른 선형대수 시간에도 많이 배운 개념일 텐데, 여기서 약간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그 다음 질문은 이거죠. 만약에 A라는 오퍼레이터가 주어지고 B라는 오퍼레이터가 주어졌는데, A라는 오퍼레이터도 허미션이고 B라는 오퍼레이터도 허미션이면 얘를 대각화할 수 있는 그런 그 베이시스는 잘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대각화할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는 잘 존재하겠죠. 문제는 얘네 두 개를 동시에 대각화할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가 존재하느냐, 그 질문인데, 그거는 일반적으로는 존재한다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떤 조건이 있냐면, 얘네 두 개의 오퍼레이터가 커뮤트할 때, 커뮤트한다는 게 뭐였냐면, A라는 오퍼레이터랑 B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을 때 A, B를 곱했을 때 그 결과나 B, A를 순서를 바꿔가지고 곱했을 때 그 결과가 같은 두 개의 오퍼레이터일 경우엔 우린 걔네들을 커뮤트한다고 부른다고 했죠.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걔네들을 동시에 대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가 존재한다. 그리고 걔네들은 사실은 어디서 얻어지냐면 각각의 뭐 둘 중에 하나의 아이겐 벡터들을 쭉 찾으면은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걔네들을 동시에 대각할 수 있는 그런 베이시스를 마련한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중요하게 배웠던 게 뭐였냐면, 임의의 오퍼레이터가 주어지면, 이게 만약에 이 오메가가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어떤 그 스칼라 값, 예, 지난 시간에 C 밸류, 클래시컬 밸류라고 배웠었죠. C 밸류일 경우에는 그러면 익스포넨셜의 뭐 어떤 실수 아니면은 복소수 들어오면은 걔의 값을 잘 정해야 되는 어떤 값을 항상 나타내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C 넘버가 아니라 Q 넘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오퍼레이터를 여기다 집어넣어도 우리가 이런 함수라는 걸 정의할 수 있겠냐라는 게 지난 시간의 퀘스천이었고, 예, 그게 저희가 정의를 잘하면 된다. 그럼 그 정의를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그 함수를 테일러 전개를 하면 걔네들은 보통 다항식의 합으로 나타나죠. 그런 다항식 형태로 나타나는 애들에다가 뭐 여기다 원래 C 밸류를 넣는 애를 대신해서 오퍼레이터를 넣으면 다항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오퍼레이터의 n승, 그거는 잘 알고 있죠. 왜냐면 행렬로 나타나도 걔의 n승이라는 건 그냥 n번 곱하는 거고, 오퍼레이터도 그냥 걔를 n번 곱하면 될 테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어떤 주어진 오퍼레이터에 해당하는 그거를 파라미터로 갖는 함수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럼 뭐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 정의가 생각보다 꽤 유용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첫 번째 나타나는 뭐 성질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요 오퍼레이터가 허미션 오퍼레이터라면 걔네의 아이겐 밸류들을 쭉 찾을 수 있겠죠. 아이겐 밸류랑 아이겐 벡터들을 쭉 찾을 수 있는데, 그 아이겐 벡터들을 베이시스로 나타내는 걔네들을 베이시스로 갖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 오퍼레이터의 함수마저도 결국에는 그 베이시스로 나타내 보면은 결국엔 이와 같은 대각 행렬이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대각 성분들은 아주 재밌게도 원래 이 오퍼레이터에 아이겐 밸류가 있으면 그 아이겐 밸류를 파라미터로 갖는 이 원래 함수, f of x라는 보통 함수가 있었겠죠. 그거 대신에 f의
f of 오메가 1, f of 오메가 2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걔네들의 쭉 아이겐 밸류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꽤 유용한 성질이었고, 그 다음에 또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우리가 굳이 왜 이 익스포넨셜 형태를 자꾸 그러니까 어떤 오퍼레이터의 익스포넨셜 함수를 왜 따졌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게 가능하다면 그러면은 이와 같은 형태의 어떤 미분 방정식인데 벡터의 미분 방정식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럴 경우에 그냥 얼핏 보면 이거를 어떻게 풀지 되게 막막하긴 한데 지난 시간에 저기서 마지막에 했던 오퍼레이터의 익스포넨셜 함수 뭐 저런 걸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꽤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와 같은 애를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면은, 그러면 얘는 결국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i 오메가 곱하기 익스포넨셜 원래 자기 형태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예를 들면 얘를 u라고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저런 솔루션은 예를 들면 시간이 지났을 때의 벡터는 원래 시간이 0일 때의 그 벡터 여기다가 곱하기 요렇게 정의된 얘를 넣어주면은, 그러면 이거 전체를 여기다 넣어보면은 양변이 같아진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저희가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거를 얘기했고, 저희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그게 오늘부터 나오는 양자역학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기 위한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제가 지난 몇 시간 동안 계속 선형대수 얘기만 했죠. 근데 양자역학 시간에 그러니까 양자역학 시간이 아니라 왜 양자정보 시간에 열심히 그렇게 선형대수를 하냐? 이제 나오는 이 공리들로부터 왜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제가 소비를 했는지 한번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양자역학이 몇 가지 공리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공리라는 건 우리가 증명은 못하지만, 근데 적어도 이렇게 공리를 시작해야지 나머지 것들을 없는, 뭐 보통 그런 것들을 저희가 공리라고 하죠. 자, 근데 양자역학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공리로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공리가 뭐냐면, 자, 여기 나왔듯이 임의의 입자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질량이 m인 어떤 입자가 주어졌다. 자, 근데 얘의 양자 상태는 뭐라고 했냐면은, 힐버트 스페이스상 어떤 벡터에 의해서 현재 이 입자의 양자 상태가 나타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첫 번째 공리입니다.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얘기죠. 어떤 입자의 현재 양자 상태는 일단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는데, 사실 힐버트 스페이스라는 거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하면 일단은 저희가 제일 첫 시간에 배웠던 벡터 공간 있죠. 근데 벡터 공간이라는 게 반드시 내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했던 게 내적까지도 정의가 되는 그런 벡터 공간. 그래서 보통은 그런 걸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뭐 아니면 벡터 스페이스 위드 이너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 거의 걔가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생각해도 이 수업 수준에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수학적으로 약간 좀 더 정밀하게 하자면, 이너 프로덕트 스페이스에다가 뭐 조건이 뭐 하나 붙냐면 컴플리트라는 조건이 붙긴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너무 수학적이라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잠깐 좀 더 설명할 텐데, 일단은 그냥 이너 프로덕트가 정의된 벡터 공간이라고 생각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배워왔던 그런 벡터 공간 내에 어떤 하나의 벡터로 현재 양자 상태가 나타나질 수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공리입니다. 자, 이게 여전히 아마 좀 감이 안 올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여러 가지 비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비유라고 표현하는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일단 약간의 부정확성을 좀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그래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고전역학하고 많이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고전역학적으로도 사실 이와 약간 유사한 형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면 다음 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얘가 K라는 어떤 용수철 상수를 가진 그런 용수철에 이런 애가 연결돼 있다.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의 상태가 어떻게 변할까? 그거를 예측하려고 하는데 보통 고전역학에서는 저희가 따지는 게 뭐냐면 어떤 입자가 주어지면 그 입자의 미래의 상태는 결국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들에 의해서도 결정되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결정돼 있다 하더라도 초기 조건이 사실 최종의 어떤 운동 상태를 많이 결정하죠. 아니, 많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 그 정보들까지 다 있어야 되죠. 근데 그때 필요한 정보가 뭐였냐면 현재 뭐 시간이 0일 때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으면 시간이 0일 때 그 입자의 위치도 알아야 되지만 위치만 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그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고전역학에서는 뉴턴 역학을 사용하고 뉴턴 역학에서는 가속도는 외부에 들어온 힘하고 비례한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있는데 근데 처음에 속도가 얼마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조건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초기 조건으로 항상 그 현재 위치와 현재 속도까지 안다면 그리고 그 이후부터 가해지는 외부의 어떤 힘들을 다 안다면 그러면 그 이후의 모든 상태는 우리가 완벽하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게 고전역학의 그 법칙이었죠. 그리고 양자역학은 거기서 일단 좀 벗어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게 양자역학의 문제인데 일단은 그거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은 좀 더 그 고전역학적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전역학에서는 일단 얘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따져보려면 이 용수철 문제는 아마 고등학교 때 물리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텐데 한번 그냥 리마인드 차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이게 용수철이 전혀 길이가 안 늘어나고 딱 처음에 아무 힘을 안 받았을 때의 상태를 그때 생기는 얘의 위치를 x는 0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부터 보통은 얘가 얼만큼 떨어져 있을 테니까 이만큼의 거리를 제가 그냥 x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리고 뭐 원칙적으로 입자는 3차원에서도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에 속도 성분도 다 가질 수 있겠지만 약간 좀 그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일단은 얘가 1차원 공간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속도도 1차원으로만 가진다 라고 그냥 가정을 해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입자를 예를 들어 제가 시간이 0일 때 x는 0에서 시작하지 않고 얘를 뭐 한 이만큼 땡겨가지고 a라는 거리만큼 땡긴 다음에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속도는 제가 딱 쥐고 있으니까 속도가 전혀 없는 상태죠. 여기서 그냥 이걸 탁 놓는다고 생각했을 때 얘가 어떤 식으로 될 거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얘가 계속 진동을 하겠죠. 자 근데 이거를 그 물리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전역학적으로 이걸 풀려면 잘 알고 있는 게 F는 ma. 자, 그 얘기하는 거는 m이라는 질량을 가진 입자가 있을 때 얘의 이 입자의 가속도는 그 위치의 그 시간에 대한 2차 미분이죠. 그래서 얘의 가속도는 힘에 비례한다는데 근데 이 힘도 우리가 방향을 따져야 되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얘를 이만큼 플러스 방향으로 x만큼 움직였다. 그 얘기는 이 용수철이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이 입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겠죠. 그래서 이게 x만큼 늘어나면은 이 용수철이 가하는 힘의 크기는 kx에 비례하지만 방향까지 정확하게 따진다면 x가 플러스일 때 얘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당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방향을 이쪽을 플러스로 정의한 거죠. x의 플러스로. 그러면은 실제로 여기에 작용되는 힘은 플러스 kx가 아니라 마이너스 kx가 되어야겠죠. kx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배웠던 제일 단순한 방법에 의하면 이게 결국에는 어떤 변수의 2차 미분은 자기 자신에 비례하는데 근데 마이너스의 어떤 상수,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수에 비례한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솔루션은 얘네들은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고 일단은 제가 문제를 좀 빨리 풀기 위해서 이거를 넣어 보시면은 x of t는
a 곱하기 코사인 그 다음에 스퀘어 루트 오브 k 오버 m t 이 솔루션을 여기다 넣어보면은 그러면은 t가 0일 때는 위치가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 2.2분을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기 때문에 원래 마이너스 코사인 나오면서 얘가 두 번 튀어나와가지고 이거를 만족한다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솔루션인데 뭐 제가 사실 지금 궁금한 건 이거 솔루션 자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을 푸는 방식을 한번 다른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자, 얘를 푸는 한 가지 방식이 뭐냐면 제가 여기다가 추가적인 변수 속도라는 변수 v를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v는 x의 시간에 대한 첫 번째 미분이죠. 자, 그러면은 저희가 이 관계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첫 번째 식은 얘는 x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v에 대한 첫 번째 시간 미분이랑 마이너스 k 오버 m x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관계를 거꾸로 그냥 좌우를 바꿔버리면 얘는 v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바꿨냐면 이제 얘를 우리가 친숙한 행렬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 왼쪽은 물론 그냥 쭉 쓸 수도 있는데 또 다르게 쓰는 방법은 v x라고 적으면 그러면 이걸 2x2 매트릭스로 나타내려고 하면은 그럼 얘는 요거 곱하기 요거여야 되니까 얘가 0이고 마이너스 k 오버 m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요게 v가 나와야 되니까 1, 0 뭐 요런 형태로 나오겠죠. 자, 제가 왜 이런 걸 했냐면 자, 이거를 지금 일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임의의 어떤 그리고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현재 어떤 입자의 상태는 꼭 그냥 어떤 스칼라처럼 이렇게 푸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다르게 보면은 여기서도 중요하게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입자의 위치가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걔의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겠죠. 그리고 실제로 요거를 쭉 풀어보면은 우리는 v라는 변수는 얘 시간에 대한 미분이란 걸 아니까 뭐 아마도 마이너스 a 뭐 이 정도 나오겠죠. 그 다음에 sin k 오버 m t 뭐 이 정도로 나올 텐데 얘를 이런 공간에다 한번 플랫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이쪽이 x를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나타내는 변수 뭐 이쪽에다 y에다 하면은 그럼 매 시간마다 t가 0일 때는 그땐 제가 뭐라고 가정했냐면 t가 0일 때는 얘의 위치가 a가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x가 a인 위치 그리고 속도가 0인 위치 이런 데 있겠죠. 근데 자,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렇게 솔루션을 풀었으니까 시간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얘는 코사인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결국에는 x는 점점 줄어들죠. 근데 그에 비해서 v는 어떻게 되냐면 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하죠. 이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당겼다가 여기서 그냥 탁 놓으면은 당연히 처음부터 속도가 이쪽으로 확 증가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다시 이렇게 갔다가 이런 일종의 이런 타원형 형태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얘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자,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이거는 그냥 고전역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양자역학은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임의의 입자의 양자 상태는 어떤 벡터 공간에 그러니까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게 이걸 생각해보시면 약간 좀 감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시간이 0일 땐 요 점에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 점점 이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이거가 2차원 공간이니까 물론 제가 이걸 정의할 때 이게 속도와 그러니까 뭐 위치와 이 속도가 있는데 얘네들이 뭐 정확한 뭐 벡터 공간인지 아닌지 제가 정확하게 정의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는 예를 들면 이와 같은 약간 2차원 공간에 우리가 어떤 입자의 현재 상태 그리고 고전역학에선 현재 상태는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했죠. 아까 얘기했듯이 위치와
그 다음에 속도, 예,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면 걔네들이 계속 이렇게 이 안에서 움직이는 이런 어떤 모양을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이거랑 유사하게 양자 상태도 어떤 그 주어진 벡터 공간에서 하나의 벡터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양자역학이 지금 이게 뭐 100년 넘게 사람들이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저런 거를 했는데 꽤 재밌는 게 양자역학이라는 프레임 그 자체에서는 어떤 입자가 예를 들면은 전자 아니면은 뭐 어떤 원자 아니면은 분자들 있죠. 걔네들이 이 힐버트 스페이스 내에서는 계속 움직여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서 바로 나올 그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라야 된다는 얘기까지는 잘 되는데 그 슈레딩거 방정식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해밀토니안이라는 게 있는데 해밀토니안이 정확하게 어떤 모양이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양자역학은 전혀 관여를 안 한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거를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야 되냐? 대부분 다 지금까지 실험적으로 다 해봐가지고 얘에 해당되는 해밀토니안은 이게 돼야 된다. 예,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는 과정이 지난 100년간의 그 누적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해밀토니안이 전혀 근거도 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고전역학적으로 생각하는 뭐 이렇게 되면 아마 요거에 해당되는 뭔가가 있을 거야 하면은 걔네들이 거의 대부분 나오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고전역학적으로는 저희가 제가 요거를 그러니까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 그 다음에 얘가 현재 모멘텀을 나타내는 그런 값이라고 한다면 고전역학적으로 그냥 현재 위치와 운동량을 곱한 이런 뭐 물리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에 해당되는 양자역학적인 오퍼레이터를 하려면 문제가 뭐냐면 얘네 두 개가 각각은 오퍼레이터에 해당되고요. 이거는 다 뒤에서 다시 얘기할 거니까 지금 뭐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는데 근데 얘네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가 각각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냥 걔네들을 X 오퍼레이터, P 오퍼레이터라고 적는 게 맞느냐 아니면은 P 오퍼레이터, X 오퍼레이터로 적는 게 맞느냐 사실은 이게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경우에는 얘네들의 그 평균 같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게 맞다. 예, 그런 경우도 분명히 생기고 어떤 때는 그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맞다. 그것들이 약간 상황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전혀 근거 없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은 아닌데 근데 완전히 직관하고 1대1로 매핑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제약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될 수 있고요. 자, 저희가 여기서 제가 이거는 약간 이 결과 중에 일부만 좀 가져다 쓰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애 같은 경우에 저렇게 질량이 m이고 뭐 그럴 경우에 저희가 그 xt는 a 코사인 k 오버 m t 그 다음에 vt는 a 사인 마이너스 k 이거는 맨 마지막에 제가 한 번 더 가져다 쓸 거라서 그냥 좀 적어 놓을게요. 뭐 한 이 정도로 된다라는 것만 일단 생각하고 첫 번째 공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거를 약간 대충 넘어간 이유가 다음 시간에 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오늘 그거에 약간 전초전으로 좀 간단한 개념들만 먼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제대로 이해가 안 돼도 일단은 다음번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다시 좀 더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근데 오늘 여기서 이제 생각할 거는 뭐냐면 바로 뒤에서 나올 건데 저희가 뭐 벡터 공간은 사실 약간 n차원 공간이니까 뭐 n개의 베이시스가 있을 텐데 일단 저희가 간단하게 지금 생각할 그 벡터 공간은 0이라는 베이시스랑 1이라는 베이시스 벡터로 이루어진 이런 간단한 힐버트 스페이스를 그냥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공간이 언제 존재하냐? 그거는 다 주어진 물리 시스템에 따라 다 다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리가 더 재밌는데 두 번째 공리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 아까 제가 요 용수철 얘기를 할 때 얘는 뭐 요 안에서 요렇게 그러니까 요걸 XV라고 하면은 여기서 점점 요렇게 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했냐면 임의의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입자가 주어졌을 때 그 입자가 힐버트 스페이스 내에서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그 입자가 현재 존재하는 힐버트 스페이스가 이런 2차원 공간이었다. 그러면 얘의 현재 그 벡터가 어딘가 있겠죠?
그러니까 현재 그 입자의 양자 상태에 해당되는 벡터가 어딘가 있겠죠? 그럼 얘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위치로 갈 거냐? 얘가 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여기로 갈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되겠죠? 근데 이 관계가 결국엔, 그러니까 여기로 가든 간에 그 관계는 결국엔 어떻게 보통 기술이 되냐면 요 벡터랑 새로운 벡터 간에는 항상 유니터리 트랜스폼이 돼야 된다. 뭐 요렇게 갈 수도 있겠고 아니면 요렇게 갈 수 있다 하더라도 얘들 간에 항상 유니터리 트랜스폼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 t일 때 얘가 t1일 때 여기면은 그리고 새로운 푸사이 프라임이라고 할게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양자 상태를 이렇다고 하면은 그럼 얘와 얘의 관계는 항상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된다. 아니면 연결이 된다. 그게 그 양자역학에서 딱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뭐 이것도 여전히 아직 감이 안 올 텐데 이거야말로 제가 뒤에서 다시 그러니까 오늘 나머지 시간이 사실 그래서 이거랑 약간 유사한 경우를 고전역학적으로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감이 생길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터미널리지를 저희가 좀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약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왜 지금까지 그 열심히 이 선형대수를 배우고 그리고 앞으로 한두 시간 동안 양자역학을 배울 것이냐? 결국엔 저희는 하고 싶은 게 양자 정보 처리겠죠? 뭐 양자 컴퓨팅.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디지털 정보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여기에 어떤 디지털 라인이 있고 아니면 뭐 이걸 제가 시간 순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얘가 한 비트짜리 어떤 메모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얘가 뭐 이게 디지털 회로인데 하나의 이런 뭐 낫 게이트 통하면은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니면 이 정보가 여기를 통과함에 따라서 원래는 여기에 0이라는 정보가 저장돼 있었으면 1이라는 정보가 될 테고 아니면 1이라는 비트가 들어왔으면 0이라는 비트가 되겠죠. 자, 이런 유사한 상황을 양자역학적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게 여기서의 지금 아이디어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안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얘를 제가 인풋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전 상태고 나중 상태가 이게 출력이라고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입력 출력. 그러면은 얘들 간에는 항상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말로 얘네들이 연결이 되는 그런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찾을 수 있냐 했을 때 답은 찾을 수 있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그거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저희가 여러 가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양자역학에 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있는데 그 중에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X 오퍼레이터라고 보통 부르는 애입니다. 근데 얘가 행렬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요런 애가 임의의 양자 상태가 주어졌을 때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 일단 이런 것 자체가 되는지를 한번 따져봐야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럴 경우에 0이라는 벡터랑 1이라는 벡터를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0이라는 벡터를 제가 이런 애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1이라는 벡터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초기 상태가 처음 상태가 0이라는 양자 상태를 가지고 있다. 그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얘한테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곱한 게 최종 상태다. 그러면 실제로 얘가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가 X라는 오퍼레이터죠. 그럼 이런 X라는 오퍼레이터를 얘한테 가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면은 뭐 그냥 행렬 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뭐 곱하면은 얘는 0이 될 거고 얘는 1이 되겠죠. 자, 얘는 제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1이라고 정의했죠. 자, 그에 비해서 제가 만약에 여기다 똑같이 1을 넣는다면 뭐 다 똑같을 거고 요것만 서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만 1, 0이 되고 0, 1이 되고 1,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되냐? 0이 돼야 된다. 자, 이거 형태로만 딱 보면은 입력이 0이 들어오면 출력이 1이 되고 입력이 1이 들어오면 출력이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식의 베이시스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입자가 요 두 개의 벡터로만 이루어진 힐버트 스페이스 내에서 항상 움직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그 입자에 요런 역할을 하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를 저희가 구현을 해준다면, 그럼 얘네들은 마치 우리가 디지털에서 생각하는 0은 1이 되고 1은 0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왜 이 얘기를 갑자기 먼저 꺼냈냐면, 사실 이거랑 연결을 좀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자, 이게 제가 요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저희 주교재 책에서 닐슨 앤 추앙이 쓴 그 책에서 여기서 가져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파스출렛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파스출렛의 컨티뉴어스 타임 버전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양자역학 책을 처음에 배우면 다들 이 얘기를 하지 이 얘기를 잘 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약간 포커스를 좀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경우에 자, 얘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랑,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게 얘랑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반적인 양자역학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양자역학은, 예,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했듯이 임의의 어떤 그러니까 현재 양자 상태는 힐버트 스페이스의 벡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벡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방정식을 따른다고 하냐면, 소위 말하는 슈레딩거 방정식을 따른다고 하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냥 만약에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 식을 봤다면 되게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나마 제가 좀 그동안에 약간 적응할 수 있도록 좀 비슷한 것들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들여다보면은, 자, 한번 저거랑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그러면 저한테 이런, 잘 안 지워지네요. 아휴. 자, 저한테 이런 방정식을 풀라고 딱 주어지면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처음 딱 주어지면 처음에는 전혀 모르겠다고 했겠지만, 이제는 여기서 좀 적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자, 여기서 h바라고 하는 거는 얘는 보통 플랑크 상수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런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얘만 약간 좀 더 우려를 해보면은, 걱정을 해보면은, 얘를 양변을 그리고 요런 거를 플랑크 상수라고 부르고, 읽을 때는 하바라고도 많이 읽고, 아니면 그냥 h바라고도 많이 읽습니다. 예. 그래서 I 곱하기 하바를 양변에서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상수의 개념이니까, 마이너스 i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바로 이렇게 나눠준 이 정도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랑 모양이 거의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실제로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을 구해보면은 얘는 요거 그대로 따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t가 지났을 때, 만약에 우리한테 시간이 0일 때 양자 상태를 누군가가 주어졌다면, 그럼 얘가 시간이 t가 지난 다음에 새로운 양자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이 미분 방정식의 솔루션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그냥 나타납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다 제가 H자를 약간 스크립트로 멋있다? 좀 이상한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쓴 애를 보통은 저희가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기서 H를 쓴 거는, 그런데 또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해밀토니안은 물리적인 시스템에서는 얘는 항상 허미션 오퍼레이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H를 보면은 사실 얘는 해밀토니안의 약자긴 한데, 그냥 약간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라도 헷갈리지 않도록 생각하려면은 H가 얘가 해밀토니안인 동시에 허미션을 나타낸다고 그냥 약간은 좀 억지로 부려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많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얘가 허미션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상수로 나눠봤자 걔는 여전히 허미션이겠죠. 그리고 그거에다 마이너스를 곱해도 허미션일 테니까 여전히 요 i를 제외한
나머지는 허미션 부분에 해당되고, 이거 사실 요 경우랑 똑같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에 요거 오메가를 허미션이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풀면은, 그러면 결국에 요렇게 나온 애가 무슨 형태여야 된다? 이게 유니테리여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여기서도 제가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U라고 썼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 얘는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곱하기 풋사이 제로, 이런 형태로 결국엔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말하는 게, 요거를, 그러니까 요거는 미분 방정식 버전으로 나타낸 그 두 번째 공리라고 한다면, 요거를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그냥 행렬의 표현으로 나타낸 게 이 여기 나타난 두 번째 공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임의의 시간에 그 풋사이가 주어지면, 그러니까 양자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가 주어지면, 그러면 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양자 상태가 될 텐데, 아니면 새로운 그 벡터가 될 텐데, 걔네들 간의 관계는 항상 유니터리 트랜스폼에 의해서 연결이 돼야 된다. 그게 양자역학의 두 번째 공리라는 겁니다. 자, 예, 아까도 얘기했지, 이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자, 제가 오늘 왜 이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냐면, 실제로, 예, 이것과 약간 유사한 고전역학적인 문제를 약간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감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용할 그 고전역학적인 문제는 제가 새로 만든 문제가 아니라 저희 부교재에서 나온, 예, 여기 챕터 1에 여전히 나오는 문제니까 혹시 잘 이해가 안 되면 한번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는 걸 제가 좀 권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루려는 문제가 뭐냐면, 사실 이거 전혀 양자역학은 상관없는데, 나중에 제가 이 학기 거의 마지막쯤에 다시 이거를 약간 꺼낼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통 하는 연구가 이온 트랩이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그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방식을 이용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런 약간 고전역학적인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예, 푸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일석이조로 제가 그냥 여기서 일단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저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생각을 해보면은, 예, 이렇게 풀면 되겠죠. 자, 저희가 이렇게 있을 때, 아까 요 문제랑 약간 비슷하죠. 근데 요번엔 약간 좀 더 복잡해졌죠. 여기에 질량이 두 개가 있고, 얘네들의 질량은 둘 다 똑같이 m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스프링들이 연결되어 있고, 또 여기에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되게 복잡해 보이는 그런 그 미케니컬 시스템인데, 일단 얘를 여기를 K, 이 스프링 컨스탄트는 다 제가 K로 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얘가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는 아주 고요한 상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얘네들이 힘의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어느 특정한 위치가 정해졌겠죠. 그때의 위치를 얘의 위치를 x1으로 나타내고 그걸 0이라고 제가 정의하고, 얘가 그때 있는 위치를 x2라고 정의하고 그거를 0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제가 관심 있는 건 아까 마치 얘가 지고 했을 때처럼 마찬가지로 얘를 이만큼 당겼을 때, 예, 요거의 거리를 제가 x1이라고 나타내고 싶고, 얘를 이만큼 당겼을 때의 거리를, 예, x2라고 나타내고 싶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실제로 얘들에 대한 어떤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제가, 예, 일단 생각해보면은, 일단 얘가 받는, 그러니까 얘의 앞으로의 가속도가 어떻게 될지 그것부터 먼저 계산을 한번 해봐야겠죠. 그래서 그걸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자, 여기다 똑같이 아까 했듯이 F는 MA를 적용해보면은 그 질량이 M이니까 M 곱하기 그 다음에 얘의 가속도는 여기에 요 질량에 가해지는 전체적인 힘에 비례한다가 그 F는 MA죠. 그래서 얘에 해당되는 가속도는 뭐냐면 얘의 위치가 x1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x1을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예,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값이고, 그러면 이 질량에 대해서, 예, 이 입자에 대해서 힘을 가한 애들이 누군지를 잘 따져보면은 일단 첫 번째, 얘가 힘을 가야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게 x1만큼 여기 0점을 기준으로 x1만큼 얘가 이만큼 옮겨져 있다. 그 얘기는 이 용수절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얘기니까 얘한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이쪽이 되고, 제가
이쪽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다 잡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힘이 가해지는 거는 그거는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작용되는 이 용수철이 얘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결국엔 K 곱하기 X1에 비례하겠죠. 이거는 용수철에 대해서 뭐 많이 배웠으니까 용수철이 늘어나는 만큼 그거에 비례해서 얘가 잡아당긴다는 거 알려줬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작용하고, 그러면 또 얘한테 힘을 작용하는 게 이쪽 용수철 말고 이쪽 용수철도 작용하죠. 근데 이쪽 용수철이 얼마만큼의 힘을 어느 방향으로 가할 것이냐, 그거는 사실 따질 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x2가 x1보다 훨씬 더 크다. 예, 그러면은 얘는 이쪽으로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얘는 조금만 늘어났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용수철 입장에서는 얘는 줄어든 건가요? 아니면 늘어난 건가요? x2가 더 그러니까 얘의 크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얘는 조금 당기고 얘는 훨씬 더 많이 당겼다. 그러면은 얘 입장에서는 이게 늘어난 게 되죠. 근데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 입장에서는 이 용수철이 자기를 미나요? 아니면 당기나요? 이 경우에는 얘가 늘어났으니까 이 용수철은 줄어들려고 하겠죠? 그래서 줄어들려고 하니까 얘를 이쪽 방향으로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x2-x1이 0보다 클 경우에 이 용수철이 양쪽에다 대해서 작용하는 힘은 여기다 곱하기, 그러니까 늘어난 만큼에다 곱하기 그 용수철 상수를 곱하면 되고, 대신에 이때 가하는 방향은 뭐냐면 얘 입장에서 올 때는 자기를 이쪽으로 당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방향으로 얘를 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얘 공식을 얘 공식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써보면은 마이너스 kx1 근데 이게 두 개죠. 그러니까 2kx1 그 다음에 kx2가 되겠죠. 그게 첫 번째 여기서 얻은 공식이고요. 두 번째 입자에 대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전히 얘랑 비슷하겠죠. mx2 더블 다시 되고, 그 다음에 얘 입장에서는 아까 똑같이 얘가 훨씬 더 많이 늘어서 이 정도의 힘이 가해질 때, 그러니까 이게 힘의 크기라고 보면은 얘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이 용수철이 얘한테 하는 짓은 뭐냐면 이쪽으로 당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당긴다는 거는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k x2 마이너스 x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만큼, 자, 그 다음에 얘가 이 용수철에 의해서 받는 힘은 얘의 위치랑은 전혀 상관없죠. 얘가 얼만큼 여기로 푸시를 하고 있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x2만큼 이쪽으로 갔다는 얘기는 이 용수철이 가하는 힘은 k 곱하기 그러니까 x2에 비례해서 여기다 그냥 k를 곱하면 되는데, 그럼 얘가 가하는 힘의 방향은 뭐냐? 이게 플러스일 경우에는 얘는 컴프레스 된 거니까 얘가 밖으로 밀려고 하겠죠. 근데 그 방향이 이쪽이니까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이쪽으로 붙이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되면 얘를 다시 써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kx1 그 다음에 얘랑 얘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2kx2 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요 두 개의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방정식을 유도했고, 자, 이거를 이제 약간 좀 다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까 첫 번째 요 입자 하나에 대해서도 따질 때도 마찬가지였듯이 얘도 초기 조건을 따져줘야 되는데, 약간 문제를 간략하게 생각하기 위해 가지고 제가 어떤 경우를 따질 거냐면, 그냥 완전히 여기 딱 있는 경우는 아니고, 제가 얘를 처음에 위치를, 그러니까 시간이 t가 0일 때, 이때 얘의 위치를 x1 제로만큼 당겨놨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x2 제로만큼 당겨놓고, 그 다음에 그냥 붙잡고 있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t 이퀄 0일 때 v1은 0이고 v2도 0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 요 두 가지를 가정해놓고, 그 다음에 대신에 여기 당기는 거는 뭐 0이 아닐 수도 있는데, 예, 일단 그러니까 0일 수도 있는데 0이 아닌 수도 있게, 예, 그래서 x1, x1 제로, x2 제로 뭐 이렇게 딱 초기 조건으로 잡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요 두 개의 방정식을 약간 같이 묶어서 쓰려면 어떤 식으로 적을 수 있냐면은,
자, 얘는 m 곱하기, 일단 요게 두 개의 방정식이니까 한 가지 옵션은 행렬식으로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그 앞에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요거를 x1 더블 닷, x2 더블 닷, 요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얘는 요거니까 제가 또 뭐로 쓰고 치냐면 2x2 매트릭스에 곱하기 x1, x2 요런 형태로 적고 싶고요.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2k이고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k, 마찬가지로 얘가 이제 마이너스 k면은 안 되는데, 이게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그러면 얘가 k,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2k.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자, 요거를 약간 좀 더 변형을 해보면,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두 번씩의 시간에 대한 미분을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얘를 하나의 벡터로 생각하고, 이 벡터 전체에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걸 좀 더 나아가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dt 제곱. 예. 자, 이렇게까지 제가 적었는데, 뭐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풀지 뭐하러 굳이 이렇게 정리하냐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 일단 여기 보면은 이제 뭔가 좀 예전 거랑 비슷한 게 보이는 게 보이죠. 자, 벡터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 뭐 한 번 미분하고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뭐 미분 쪽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 벡터가 다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행렬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뭘로 볼 수 있냐면, 지금 여기 있는 요 식 자체는, 그리고 요거를 다음을 위해서 약간 이거를 양변을 m으로 나눠주면은, 그럼 얘는 마이너스 2k 오버 m, 그 다음에 얘는 k 오버 m, 얘도 k 오버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오버 m. 뭐 이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오퍼레이터라는 거는 사실은 되게 추상화되어 있는 애고, 벡터 역시도 이 추상화되어 있는 그 벡터 공간 내에 어떤 추상화된 벡터라고 했죠. 그래서 걔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이 cat 노테이션으로 써왔는데,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실제로 이렇게 열 벡터 아니면 이렇게 행렬 형태로 나타나는 건 결국엔 뭐냐면, 특정한 베이시스에 대해서 벡터 레프리젠테이션을 찾은 거고 행렬 레프리젠테이션을 찾은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 요 식이나 저희가 완전히 얘를 추상화 시켜버린 요런 벡터에 대해서 요런 행렬식으로 적는 거나,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는 전혀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한 거랑 이제 요거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자, 그래서 그 앞에서도 봤듯이 요런 슈레딩거 방정식은 결국에 우리가 초기 상태, 시간이 0일 때의 어떤 벡터에다가 유니테리 오퍼레이터를 곱하면 새로운 요런 형태가 나온다 라는 걸 아까도 잠깐 설명했었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 연속해서 설명을 해왔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보일 건 뭐냐면, 얘 역시도 우리가 x가, 제가 보일 거는 뭐냐면, x의 초기값. 자, 아까 제가 x의 초기값은 뭐였냐면 x0, 그러니까 x1 제로랑 x2 제로인 거죠. 그래서 저런 애들을 제가 벡터로 나타내면은 x 시간이 제로일 때 그때 x 값, 그리고 시간이 t가 됐을 때 얘네 간에 어떤 관계가 있냐 하면 결국에 얘네들을 어떤 행렬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약간 그러니까 좀 물러선 게, 얘는 사실은 계산해보면 유니테리 오퍼레이터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전히 이와 같은 그러니까 고전역학적인 시스템마저도 임의의 시간 t에서의 얘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요 x1, x2라는 게 이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에 대한 관점을 제가 그럼 아까 여기 따질 때 제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하나의 입자에 대해서 나타내기 위해서도 위치랑 벡터 같이 두 개의 컴포넌트를 썼는데 그럼 얘도 그렇게 두 개의 컴포넌트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이걸 모두 이 각각의 입자들에 대해서 모두 다 그 위치와 속도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 없이 일단 위치만 가지고 있어도 꽤 많은 정보를 나타낸다는 걸 제가 맨 뒤에서 한번 다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잠깐 그 부분은 잊어버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이런 고전역학적인 시스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방식을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기값, 이 벡터의 초기값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 t가 지난 다음에서의 그때 얘의 상태를 알고 싶으면, 그거에 해당되는 벡터를 알고 싶으면, 얘와 얘 간에는 어떤 그냥 오퍼레이터 하나로만 딱 연결되는 이런 애가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라는 걸 제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얘를 저희는 프로퍼게이터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게 여기 있는 애가 어디로 전달돼서 프로퍼게이션 돼서 여기로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시간 t 이퀄 0이라고 보고 여기를 시간이 t일 경우에 봤을 때 얘로부터 여기까지 연결한다는 개념에서 프로퍼게이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거는 약간 좀 그 양자역학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좀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앞에서 아까 여기 적었던 요거를 다시 적은 것 뿐이고요. 자, 그리고 이게 뭐 항상 보장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고전역학 시스템에서는, 근데 여기 보면은 얘가 좋은 예 중에 하나인 게, 얘가 이거를 제가 이렇게 오메가라고 나타냈을 때, 오메가가 어떤 행렬이냐면 허미션 오퍼레이터죠. 그러니까 허미션 행렬 형태로 나타나죠. 자, 이 힌트가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걸 한번 보시면 될 텐데, 자, 일단 제가 뭘 했냐면, 이렇게 주어진 애를, 아까는 사실 요거였는데, 요거를 나눈 거를 제가 여기다 오메가라고 적은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러니까 현재 요렇게 주어진 방정식은, 다시 얘기하면은, 요런 행렬, 그러니까 그 추상화된 행렬의 미분 방정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요게 원래는 정말이고, 얘는 그거를 어떤 특정한 베이시스에서 레프리젠테이션 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용한 베이시스가 좋은 베이시스냐 아니면 나쁜 베이시스냐를 좀 따져야 되는데, 사실은 이 미분 방정식을 푸는 관점에서는 되게 안 좋은 베이시스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미분 방정식을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할 그런 방식을 보면은 얘를 되게 쉽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되는 거의 조건이 뭐냐면, 이 x1이라는 이 변수랑 x2라는 변수가 서로 상대방한테 영향을 안 주면 제일 좋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x1이 뭐 0이든 아니면 뭐 100이든 10이든 얼마든지 상관없이 x2는 그냥 자기만의 어떤 방정식을 가지고 있으면 얘 따로 풀고 얘 따로 풀면 제일 좋잖아요. 그리고 아까 만약 정말 이게 하나짜리였고 이런 애들이 그냥 두 개가 뭐 첫 번째 매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스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두 개가 따로 존재했다면 그럼 얘 따로 풀고 얘 따로 풀어가지고 나중에 합쳐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그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거를 현재 이렇게 나타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사용한 베이시스가 어떤 의미냐면, 여기서 나타내는 베이시스는, 그러니까 저희가 사용한 베이시스는 0,1이라는 베이시스랑 10이라는 베이시스를 가지고 이 행렬식을, 이 벡터 방정식을, 벡터의 그 미분 방정식을 실제 그 행렬의 레프리젠테이션을 나타낸 거였죠.
자, 그러면 아까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따져보면, 제가 그리고 앞으로 계속 사용할 노테이션이니까 이걸 잠깐 해보면, 요거를 1번 베이시스라고 부르고 얘를 2번 베이시스라고 부를 겁니다. 뒤에서 계속. 자, 근데 1번 베이시스는 뭘 나타내냐면,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의 요 벡터 x1, x2는 저희가 요거를 x1 곱하기 10, 그 다음에 x2 곱하기 01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 벡터가 나타내는, 그러니까 요 벡터가 나타내는 의미는 뭐냐면 x2는 0에 잡아놓은 상태에서 x1만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상태를 가정한 거고, 이 두 번째 벡터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벡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여기다 고정해놓고 얘만 움직이는 경우를 따진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때는 저런 경우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왜냐면 얘가 서로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얘도 계속 영향을 받을 거고, 얘가 움직임에 따라서 얘도 계속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이시스로 나타내긴 했는데 얘는 그렇게 좋은 베이시스가 아니란 거예요. 그리고 현재 이 상태를 약간 벡터 방정식으로 나타내면은 임의의 그 벡터, 임의의 이 x 미지수들로 이루어진 벡터는 일종의 뭐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죠. 저희가 이거를 그냥 여기다 적을게요. 임의의 x는 x1 1 더하기 x2 2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계속 얘들끼리 커플이 돼 있어가지고 이건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닌데, 그러면 뭐 얘를 풀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방식이 있냐? 당연히 있으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이게 허미션이라는 겁니다. 자, 허미션 하면은 왜 얘가 좋냐? 계속 앞에서도 얘기했죠. 허미션이면은 얘는 얘의 아이겐 벡터들이 어떻다? 서로 직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직교하는 애들을 가지고 새로운 베이시스를 잡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제 이거는 지워도 되겠죠? 왜 이렇게 안 지워지지? 우리가 요런, 그러니까 허미션 오퍼레이터, 얘가 허미션 오퍼레이터라면 얘에 저희가 아이겐 벡터들을 생각할 수 있고, 그 아이겐 벡터는 이 벡터들이랑 약간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로마자 1, 로마자 2 이런 형태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허미션 오퍼레이터고 얘네가 얘의 아이겐 벡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관계가 존재해야겠죠. 오메가에다가 제가 로마자 1자를 하면은 얘는 뭐 곱하기 1로 나타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겐 벡터에다가 또 오메가를 곱하면 그러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뭔가가 나타나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근데 요게 그 첫 번째 아이겐 밸류, 두 번째 아이겐 밸류인데 일반적으로는 얘를 뭐 그냥 오메가 1, 오메가 2로 나타냈겠지만 여기서는 약간 좀 문제의 그런 직관 같은 거를 주기 위해서 여기 나올 아이겐 벡터를 그렇게 쓰지 않고 그게 제가 음수가 나올 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오메가 i1의 제곱,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2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얘기들이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이 오메가 1, 오메가 2 구하고 얘네들 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푸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결국엔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죠. 그래서 아이겐밸류 프로블럼 어떻게 푸는지 기억해 보면은 결국에 우리가 주어진 이런 오메가가 있을 때 오메가 마이너스 람다 i는 0이 되는 이런 애를 구해야 된다는 거고, 이거를 행렬식으로 나타내 보면은 오메가가 요거죠. 마이너스 2 k 오버 m, 그 다음에 k 오버 m, 그 다음에 k 오버 m 마이너스 2 k 오버 m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람다를 한다는 건 여기다 마이너스 람다 대각행렬을 하는 거죠. 그거의 디터미넌트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은 AD 마이너스 BC니까 AD 하면은 2 곱하기 K 오버 M 마이너스 람다 얘의 같은 애의 제곱이죠. 플러스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D 마이너스 BC니까 KM의 제곱이죠. 그럼 뭐 A 제곱, 그러니까 뭐 제곱 빼기 뭐 제곱이니까 얘는 다시 하면은 2K 오버 M 플러스 람다 플러스 K 오버 M이 되고 또 하나는 2K 오버 M 플러스 람다 마이너스 K 오버 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람다를 찾아보면 람다가 람다가 얘 같은 경우에는 람다가 마이너스 K 오버 M이 돼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람다가 마이너스 3K 오버 M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그 람다가 마이너스 K 오버 M인 경우를 따져보면은 그러면 여기 람다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K 오버 M을 넣으니까 이게 플러스 K 오버 M이 되고 얘도 플러스 K 오버 M이 돼서 실제로 따져보면은 그런데 얘를 어떤 애를 구하고 싶냐면 우리가 얘가 여기 했을 때 이게 0이 된 애를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 아이겐 벡터의 값들을 구하는 거죠. 근데 요거 보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K 오버 M 곱하기 A 그 다음에 더하기 K 오버 M의 B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K 오버 M 곱하기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오버 M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조건 때문에 결국에 A는 마이너스 B 요런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그 요거에 해당되는 그 아이겐 벡터는 1, 마이너스 1 요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아이겐 벡터는 그 노멀라이즈 시키죠. 그래서 노멀라이즈 된 아이겐 벡터를 걔를 제가 요 앞에 로마자 1로 적으면 그럼 얘는 이게 스퀘어 루트 오브 2 죄송합니다. 그러면 요거가 될 테고요. 그다음 똑같은 식으로 두 번째 거에서도 쭉 풀어보면은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아이겐 벡터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요 형태가 될 제가 숫자를 잘못 풀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였으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풀었고 이때 해당되는 조기의 요 형태를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가 이 첫 번째 아이겐 밸류거든요. 그다음에 요게 두 번째 아이겐 밸류. 그래서 오메가 i는 이 경우에 해당되는 오메가 i는 스퀘어 루트 오브 k 오버 m이고 그다음에 오메가 2는 스퀘어 루트 오브 3k 오버 m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유도한 거고 자 우리가 이걸 왜 이렇게 풀었냐 실제로는 이 미분 방정식이 훨씬 더 쉽게 풀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생각하는 게 아까는 원래 우리가 임의의 이 벡터를 처음 주어졌던 1과 2 베이시스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요거를 다르게 나타내는 방법은 우리가 얘를 이제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해서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옛날 베이시스가 아니라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해서 나타내기로 하고 그러면 이 앞에 붙는 애들의 이름을 제가 X 로만자 1,
그 다음에 시간 t, 그 다음에 x2 t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방정식을 얘에 대한 방정식으로 다시 쓰려고 합니다. 자, 이거를 하려면은 제가 여기 주어져 있는 이 방정식을 다시 x1과 x2로 나타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한번 다 대입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얘는 x1 1 더하기 x2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요 똑같은 애를 여기도 집어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러니까 x는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얻은 거고, 얘를 아니면 똑같은 얘를 여기다 넣으면은, 자, 얘가 얘한테도 곱하고 얘한테도 곱해지는데, 얘가 처음에 얘한테 곱해지면은 x1은 얘는 어차피 상수니까 얘는 그냥 튀어나올 거고, x1 곱하기 오메가 i는 아까 뭐였냐면 저희가 정의했던 게 그 마이너스 오메가 i의 제곱, 그 다음에 예, 제가 아까 여기 있던 거 바로 지웠는데 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더하기 얘가 여기다가 가해지면은 예, 요거는 여전히 그 스칼라니까 그냥 튀어나오고, 오메가 곱하기 벡터, 그러니까 오메가 곱하기 자기의 아이겐 벡터는 자기의 아이겐 밸류 오메가 i 스퀘어드 i2 스퀘어드 곱하기 예,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는데 제가 이걸 왜 이렇게 표현을 했냐면, 자, 여기다 제가 이제 양변에다가,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그 i 브라를 그냥 내적을 해버리면, 그럼 얘는 얘는 살았는데 얘는 죽겠죠. 왜냐면 얘랑 얘 서로 직교하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죽을 테니까 결국에 여기 남는 거는 d squared 예, over dt squared, 그 다음에 x1에 대해서 예,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 남는 거고, 이쪽에는 얘만 남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i 스퀘어드 x1 이렇게 남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얘를 또 2를 곱하면은 얘에 대칭되는 이제는 요 뒤에 애들만 쭉쭉 남아가지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생겼고, 요렇게 되고 마이너스 오메가 2 예, 그 다음에 x2 뭐 요렇게 나타나겠죠. 써버려도 되겠죠. 자, 요렇게 나타나죠. 자, 이제는 아까랑 약간 달라진 게 뭐냐면, 아까는 되게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 x1의 시간에 대한 미분은 x1에 의해서는 결정되는 게 아니라 x2 값하고 같이 연결됐기 때문에 얘들을 구별해서 따로 문제를 풀면 안 되는데, 이제는 뭐가 됐냐면 새로운 좌표값.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뭘 했냐면, 원래는 0일이라는 좌표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0일이라는 베이시스, 이런 좌표계가 있었는데 1, 2라는 베이시스가 있었는데, 지금 요거 1, 2를 보면은 이제는 제가 새로운 베이시스 1 1 마이너스 뭐 이렇게 보면 요런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해서 방정식을 새로 나타낸 거거든요. 이런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해서 이 방정식을 다시 나타내 보면, 이제는 그러니까 요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한 좌표값들은 서로 엉키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듯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새로운 좌표계의 첫 번째 축에 해당되는 좌표값들은 그냥 자기 혼자 모든 게 해결되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좌표축에 해당되는 좌표값 x2는 얘들끼리 모든 게 다 결정되죠. 그럼 더 이상 그 두 개의 미지수에 대한 그 연립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얘 방정식 따로 풀고 얘 방정식 따로 풀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생긴 문제는 사실은 요게 아까 풀었던 거의 그 문제랑 유사한 게, 예, 요게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은 실제로 얘를 만족하는 일반적인 해 모양은 코사인 또는 사인이 되고,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x1은 x1t는 예를 들어 코사인 오메가 1t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1t 이런 형식으로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얘네 앞에 있는 개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a, b라고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예, 이 첫 번째 방정식 풀 때 이렇게 되는데 그럼 요 A랑 B는 뭐가 결정하냐? 결국엔 초기 값들을 결정합니다. 근데 우린 뭘 알고 있냐면 예, 사실 지금 요 새로운 좌표기에 대해서 아직 x1이 시간 t일 때 얼마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값을 나중에 다음 장에서 구할 거고 일단은 요런 값이 어떤 상수가 주어지겠죠? 그럴 경우에 얘랑 이 개수,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a, b랑 어떤 관계가 있냐면 t에다 0을 넣으면 얘는 1이 되고 얘는 0이 돼서 사라지죠. 그러니까 a는 얘랑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 x1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타임 0일 때 0이 아니라면 그러면 그 값이 또 얘랑 연결이 되는데 다행히도 저희가 뭐라고 시작했냐면 초기 조건을 얘는 그러니까 위치는 어떤 0이 아닌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데 속도는 일단 0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네가 0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이거를 변형시킨 얘네들도 결국에는 초기 값은 0일 거거든요. 이건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 얘는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따져보면 나중에 그러니까 이거 미분해서 요 조건이랑 맞춰보면 B랑 얘가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나오는데 이 값 자체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B는 그냥 0이 된다. 로 생각을 해서 결국에 우리가 요 식을 요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여기서 첫 번째 솔루션을 예, 요렇게 구한 근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로직을 다 적용해보면은 x2는 시간 t일 때 x2 값은 x2의 시간이 0일 때 값 곱하기 코사인 근데 요번에 여기가 오메가 2t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 요 두 가지 결론을 쭉 얻었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아까 요 방정식 있죠. 요 방정식에다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구한 값들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보면은 예, 이제 제가 얘를 지워도 될 것 같고요. 얘도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얘도 더 이상 필요 없어 보이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자, 이무의 x라는 애는 여기 보듯이 x1t 곱하기 i, 그 로마자 i인데 자, x1t가 x1 제로 코사인 오메가 2t 그 다음에 요거 곱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거 더하기 얘가 x2니까 x2 제로 코사인 오메가 2t 그 다음에 예,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보기엔 이제 이걸 지워도 되고 자 제가 여기서 그 아까 초기 값을 그러니까 t가 0일 때 x1 그러니까 얘의 초기 값은 x1 제로라고 했고 x2 제로라고 했으면은 제가 얘를 가지고 그 초기 값 벡터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그 초기 값 벡터라는 애는 네, 여기다 옆에다 다시 적어보면 초기 상태를 나타내는 벡터는 얘는 그 x1 그 다음에 x2 이렇게 나타냈는데 얘는 결국에 무슨 베이스를 썼냐면 원래 있던 1, 2 베이스를 쓰면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자 근데 얘를 다르게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임의의 벡터는 1, 2 베이스로 나타내면 요거 x1, x2 예, x1, x2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얘로 나타내면은 또 다른 벡터 x1, 제로 이쪽 베이시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베이시스에 대한 x2 제로라는 것도 또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또 다르게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x1 제로라는 거는 요 벡터에다가 1을 내적한 거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x2 제로라는 애는 똑같은 요 초기 벡터에다가 2를 내적한 거랑 같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 이제 요거를 여기다 다 집어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다시 집어넣어 보면은 자, 요게 여기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요거는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앞에다 곱하든 뒤에다 곱하든 아무런 문제 없죠. 아무데나 곱해야 되죠. 근데 제가 요거를 뒤에다 여기다 곱할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오메가 1t 1t 그 다음에 i가 아니라 로만자 1 그 다음에 x0 이거 더하기 이제 두 번째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을 건데 얘를 그런 다음에 요 뒤로 당겼어요. 그러면 요거 먼저 나오겠죠. 코사인 오메가 2t 그 다음에 요 2 로마자 2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맨 뒤로 갔으니까 요거를 다시 풀었으면은 2x0 자, 뭐 여기까지는 그냥 숫자 막 그냥 제가 순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재밌는 그 관찰할 만한 게 뭐냐면 여기랑 약간 나눌 수 있을까? 왜냐면 이게 다 뒤에서 x0라는 애들이 다 오른쪽에서 다 곱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하나의 어떤 큰 애로 쭉 묶어버리고 x0 이렇게 해도 되지 않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써보면은 얘는 코사인 오메가 1t 이거는 다 스칼라죠. 그 다음에 1 로만자 1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요거 항이니까 코사인 오메가 2t 그 다음에 2 로만자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얘기하던 요거랑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저희가 뭘 구했냐면 여기 사실 t가 그러니까 시간이 t일 때 x 벡터를 제가 구한 거죠. 자, 근데 이 벡터는 결국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초기값 벡터 곱하기 얘가 뭐냐. 자, 이렇게 쓰니까 뭐 그냥 그 딱 감이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자,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듯이 지난 시간에 한참 전에 한번 얘기했듯이 우리가 오퍼레이터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cat 브라 이렇게 하면 다 오퍼레이터가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새로운 오퍼레이터를 그냥 찾아낸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거를 제가 여기서 그냥 UT라고 했는데 계속 강조하지만 얘는 사실은 그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아닙니다. 뭐 유니터리 오퍼레이터 조건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그건 아닌데 그 대신에 아까 제가 뭐라고 부르겠다고 했냐면 얘를 프로퍼게이터라고 부르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어진 식의 프로퍼게이터를 저희가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이 관계식은 결국엔 뭐였냐면 다시 얘기하면 xt는 xt 벡터 그러니까 시간이 t일 때 이 벡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원래 초기값 벡터에다가 어떤 오퍼레이터를 곱한 애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얘가 유니터리가 안 되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처음에 우리가 얘 식이 이쪽이 그 시간의 2차 미분 형태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이미지너리에 해당되는 그런 게 곱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유니터리가 안 됐는데 거의 똑같은 로직을 1차 미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자체가 그냥 그 마이너스 i 뭐 이런 식으로 곱해지면은 얘는 나중에 요게 유니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예제를 계속 강조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계속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제가 지금 푸는 문제는 양자역하고 전혀 상관없었죠. 그렇지만 여기에 보면은 그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다뤘던 그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그 서로 직교하는 아이겐 벡터들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보면은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런 그 고전역학적인 시스템의 현재 상태를 결국엔 뭐가 나타내고 있냐면 벡터가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순간에 그 어떤 시스템의 상태는 이와 같이 벡터로 나타낼 수 있고 그 벡터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뭔가 이런 오퍼레이터 앞에 곱해지는 그러니까 프로퍼게이터라는 오퍼레이터가
앞에 곱해짐으로써 최종적인 시간이 t가 지난 다음에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열심히 푼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풀었던 방식을 약간 좀 더 다시 요약을 한번 해보면은, 무슨 짓을 지금까지 했냐면,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주어진 문제를 일단 행렬식 형태로 쭉 나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가 허미션 오퍼레이터라는 걸 눈치를 채고 난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그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잔뜩 풀었었죠. 아까 여기다 잔뜩 풀었다 이제 지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희가 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을 쭉 푸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엔 나중에 이런 프로퍼게이터를 쓰기에 되게 유리한 형태로 먼저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겐벡터들을 쫙 찾아가지고 우리가 새로 사용할 만한 베이시스를 새로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게 아니라 요 두 가지 스텝을 거쳤는데 이 두 번째 스텝을 보려면은 우리가 새로 변경된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 초기 값들을 다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초기 값들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원래 초기 벡터는 요거였겠죠. 요 벡터에다가 제가 이 새로 나온 아이겐벡터들을 하나씩 곱하면은 그러면은 요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한 초기 값들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어떻게 구해졌는지를 우리 요 예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면은 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건 요거죠, 요거. 그러니까 요건데 그러니까 저거를 해야 되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요 x0라는 게 요거란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x1은 결국엔 뭐랑 같냐면 1번 벡터. 아까 1번 벡터 우리가 여기서 구했죠. 그래서 요게 스퀘어 루트 오브 2, 1 오브 스퀘어 루트 오브 2 곱하기 1인데 제가 요거를 브라를 해야 되죠. 여기는 캣이고. 그러니까 이게 1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요 벡터 x1 0 x2 0 이렇게 곱해져서 그래서 요거 두 개 곱하면은 이거 곱하기 그러니까 x1 0 더하기 x2 0가 돼서 실제로 얘는 그냥 다시 써보면은 x1 0 더하기 x2 0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얘한테 적용해보면은 이제 얘는 요 벡터니까 요거 곱하면은 여기 마이너스가 아마 붙을 겁니다. 그래서 x1 0 마이너스 x2 0 오버 스퀘어 루트 오브 2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원래 주어졌던 초기 벡터를 새로운 이 베이시스에 대해서 나타낼 때 필요한 요 값들도 저희가 다 구한 거죠. 그러면 이거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다 각각 대입을 시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를 했냐면 자, 마지막 상태는 결국엔 뭐였냐면 저희가 얘를 이제 요런 것들에 그러니까 요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한 초기 값들로 이루어진 새로운 벡터로 나타냈다면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 이거는 임의의 프로퍼게이터인데 이 프로퍼게이터가 새로운 베이시스 1과 2의 형태로 나타났죠. 그래서 얘가 얘한테 곱해져 봤자 그러니까 같은 애죠. 얘가 얘한테 곱해져 봤자 1은 얘랑은 만나면 1이 되는데 얘랑 만나면 그냥 0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요게 원래 형태인 저 위에 있죠. 다시 요 형태로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면은 요 값이 여기 나타날 거고 마찬가지로 얘가 여기다 곱해지면 얘는 0이 없고 얘만 다시 살아서 여기로 요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우리는 x1 0는 요 값이란 걸 알고 있고 x2 0는 요 값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요거를 다 대입을 시키면은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시간 t가 지난 다음에 x 벡터는 우리가 구한 겁니다. 자, 이거 자체가 이미 약간 모양 자체가 좀 복잡해지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뭐였냐면 시간 t가 지난 다음에 얘의 위치가 얼마?
그 다음에 얘의 위치가 얼마? 그거를 또 구하고 싶잖아요? 그럼 걔는 다시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요렇게 구하니까, 요게 아까 요것들로 다 대체된 형태에다 다시 1번 베이시스, 원래 베이시스에 얘를 곱하고, 얘를 내적을 하고, 그러면 얘가 우리가 정말로 구하고 싶었던 시간 t가 지난 다음에 x1이 어디로 가 있을지 그 값을 나타내 주겠죠. 자, 그래서 실제로 저걸 쭉 곱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복잡한 형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지금 여기는 그래서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제가 여기다 요거를 쓴 거는 이거 자체가 지금 저희가 요 벡터에다가 이거를 곱하면은 실제로 뭘 계산해야 되냐면 1번 그러니까 옛날 베이시스 1 곱하기 새로운 베이시스 1 그 다음에 옛날 베이시스 1 곱하기 새로운 베이시스 2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여기 얘들을 다 행렬식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얘랑 얘를 내적하면 얼마가 나오는지 다 계산할 수 있죠. 얘는 2제곱분의 1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얘한테 곱하면은 얘도 2제곱분의 1이 나와서 뭐 요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얘들을 다 실제로 여기다 대입을 시켜서 계산을 해보면은 x1이란 건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근데 되게 복잡하게 나오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x2에 대해서도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를 다시 또 행렬식으로 적어보면은 다음과 같은 행렬의 결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얻은 결과는 뭐냐면 아까랑은 약간 그러니까 같은 실제로 나타내는 결과는 똑같은 게 우리가 이거를 추상화된 벡터라고 생각한다면 시간 t가 지난 다음에 새로운 벡터는 원래 시간 t가 0일 때 벡터 초기 값에 어떤 행렬을 곱하면은 그러니까 프로퍼게이터를 곱하면은 그럼 얻을 수 있다 이건데 요게 보여주는 거는 뭐냐면 처음 베이시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나타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타난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베이시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그냥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겐 베이시스에 대해서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원래 베이시스에 대해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이 되게 복잡한 형태가 나타난다. 뭐 그것라는 걸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 매트릭스 자체는 이니셜 밸류랑은 전혀 상관없죠. 이니셜 밸류는 여기만 나타나지 요 형태는 그냥 뭔가 이니셜 밸류가 주어졌겠지 생각하고 그러면 요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것만을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얘는 초기값과는 무관하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했고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를 약간 프로퍼게이터 관점에서 다시 기술을 해보면은 저희가 뭐를 했냐면 첫 번째 스텝에서는 주어진 이 허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밸류 문제를 쫙 풀었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프로퍼게이터를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만들었던 처음 프로퍼게이터는 요거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저희가 이제 원래는 x1의 0일 때의 값 그 다음에 x2의 0일 때 그러니까 0일 때 x2의 값 요거를 가지고 이런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이 벡터를 다시 우리가 새로 얻은 이 새로운 아이겐 베이시스에 대해서 얘네들의 코오디네이트로 찾은 다음에 여기다 그냥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x1이 아니라 새로운 아이겐 베이시스 1, 2에 대한 이런 결과들은 다 얻을 수 있었죠. 근데 우리가 정말로 관심 있는 게 어느 베이시스에서 얘를 궁금해하냐에 따라서 뭐 요 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번, 2번 베이시스에 대해서 얘를 다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긴 했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됐는데 이거 약간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서 약간만 좀 더 사용을 하면은 노멀 모드가 있는데 노멀 모드라는 개념이 또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요렇게 두 개의 질량이 주어졌는데, 이 문제를 푸는 거를 되게, 처음에는 그러니까 얘가 좋은 어떤 변수라고 생각하고, 얘의 위치를 좋은 변수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처음에 딱 풀려고 했더니,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미분 방정식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했냐면, 얘의 어떤 그 관계식을 행렬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 행렬식이 얘가 허미션 오퍼레이터라는 걸 눈치를 채고 허미션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벡터들을 잔뜩 구해가지고 걔네의 그 아이겐 벡터들을 베이시스로 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쭉 찾은 다음에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또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초기값 자체가 얘가 0이네 또는 얘가 0이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자, x2가 0이고 얘만 살아있는 애였다면,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오면 얘는 그냥 날아가고 요거만 남게 되니까 실제로 x0가 얘만의, 그러니까 이 베이시스로만 이루어진 어떤 벡터였다면, 얘가 여기로 들어오는 순간에 얘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새로운, 그러니까 시간이 t가 된 다음에 양자 상태는 그냥 x1 0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1t 그 다음에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초기 값이 이런 식이면은 결과 값도 이런 식이라는 뜻인데, 근데 얘가 무슨 의미를 지금 가지는지 한번 좀 해석을 해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1이라는 애는 결국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얘를 여기다가 요거를 다시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은, 그러면 얘는 x1 x1 0 이거는 상수죠. 그거분의 2제곱근 그 다음에 오메가 1t 그 다음에 x1 똑같은 거 그 다음에 오메가 t.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얘의 좌표랑 얘의 좌표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러니까 코사인이니까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얘도 동시에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움직였다, 이렇게 계속 요러고 있다는 거를 지금 수식이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제가 초기 값을 뭐라고 했냐면 이 성분만 0이 아니고 나머지 성분은 0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성분이 0이 아니라는 얘기가 뭐였냐면, 초기 값은 제가 얘를 이만큼 당겼을 때 얘도 똑같은 만큼 당겼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프링이 가운데 있긴 하지만 얘네 둘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스프링은 작용하는 힘은 0입니다. 왜냐면 얘의 길이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나머지 시스템이 볼 때는 얘네들은 왠지 한 덩어리로 보이고 그 주변에 두 개의 용수철이 이렇게 달려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커다란 덩어리 하나가 요런 두 개의 용수철에 의해서 그냥 흔들흔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이런 두 개의 커플되어 있는 이 질량들 간에는 센터 오브 매스, 그러니까 무게중심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게중심 모드라고 하나 부르고, 그에 반대로 이 2 같은 경우에는 뭐에 해당되냐면, 얘가 나타나는 거는 x1의 부호랑 x1과 x2의 크기는 같고 부호는 반대죠. 그 얘기는 제가 얘를 이쪽으로 당기면은 얘는 이쪽으로 당겨져 있고, 아니면은 얘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져가면 얘는 이쪽으로 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는 모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명칭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희는 보통 이거를 브리딩 모드, 그러니까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왔다 갔다. 근데 중심은 안 바뀌죠? 중심은 가만히 있고 양쪽에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마치 허파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사실 이 움직임이 되게 단순하게 상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아까 센터 오브 매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진동을 하면서 진동하는 진동수가 요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브리딩 모드는 이렇게 되는데 얘는 지금 진동수가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빨리 얘는 진동을 하고 얘는 더 훨씬 느리게 진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인 이 입자에서 보면은 사실은 얘는
이런 센터 오브 매스 모드도 존재하고 브리딩 모드도 존재하는 그런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모드이기 때문에 얘의 실제 최종 결과를 계산할 때는 아까 앞에서 페이지에서 봤듯이 되게 복잡한 형태의 X1은 되게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사실 그 결과를 보면 전혀 어떤 인투이션을 못 얻는데 사실 우리가 요거를 요런 두 가지의 독립적인 모드로 따로따로 생각하면은 꽤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게 훨씬 더 잘 보이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좀 천천히 움직이고 스케일로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진동수가 요거에 해당되니까 얘는 좀 천천히 움직이고 그다음에 요렇게 되는 거는 훨씬 더 빨리 움직이는 그런 진동수거든요. 그래서 요런 모드랑 요런 모드가 동시에 겹쳐서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거가 최종적으로 얘의 좌표는 그 두 개의 모드의 합으로 나타난다 라는 게 현재 얘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인투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자, 여기서 이제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이 뭐냐면 그 마지막에 서머리에 저기 쭉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제가 이 주어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시간이 t가 됐을 때 이 x라는 벡터는 현재 이런 시스템에 그냥 현재 상태를 나타냅니다. 근데 얘를 어떤 베이시스로 보냐? 예를 들면 제가 얘를 1번, 2번 원래 베이시스로 보면은 얘가 나타내는 요런 값들은 결국에 각각의 이 그 질량들의 현재 위치 그거를 그냥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얘를 베이시스를 바꿔서 1번, 2번 모드로 이렇게 쪼개서 본다면 이렇게 쪼개 본다면은 그럼 이제는 이게 우리가 프로젝션에서 그러니까 사실 얘를 지금 1번, 2번 베이시스로 프로젝션 할 건지 아니면 이 로만자 1, 2 베이시스로 프로젝션 할 건지 그거에 따라서 보이는 값은 완전히 다른데 그 보이는 값들이 의미가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아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런 하모닉 오실레이터 얘기를 시작했었죠. 근데 요거에 보면은 얘가 제가 지금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러니까 좀 빨리 나가고 있는데 자, 요거 결과 아까 여기 나온 그대로를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자, 요렇게 됐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요런 진자가 있을 때 요런 진자의 총 에너지는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 보통 토탈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의 합이라고 보통 말을 많이 하죠. 근데 운동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그 속도의 제곱에다 요 질량을 곱한 거,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는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인데 이거는 아마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다 집어넣어 버려 보면은 마지막에 그냥 얘는 요런 식으로 나타내거든요. 근데 얘가 결국에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처음에 그러니까 여기 제가 얘를 가정할 때 초이값을 a만큼 땡겼을 때 여기서 딱 놨더니 그랬더니 그 값이 그냥 요 전체적인 진폭을 결정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느 베이시스에 아까 요 똑같은 주어진 문제를 어느 베이시스에서 보냐에 따라서 제가 아까 요 1, 그러니까 요 1, 2 베이시스를 볼 때는 얘의 어느 특정한 그 시간에 얘의 좌표값, 그 다음에 얘의 좌표값을 본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요렇게 안 보고 요거를 새로운 베이시스 1, 2, 요 로마자 베이시스에서 본다면 현재 보이는 요 값들은 사실은 뭐에 해당되냐면 얘의 앰플리튜드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제가 그러니까 이 식을 아까 풀었던 과정들을 참찬히 생각해 보면 마치 이게 두 개의 독립된 두 개의 그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서로 다른 서로 다른 공진 주파수를 가지고 막 이게 흔들리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얘가 가지고 얘 첫 번째 오실레이터가 흔들리고 있는 그 에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실레이터가 흔들리고 있는 에너지가 사실은 그냥 독립적으로 이만큼의 에너지가 따로 있을 텐데 그럼 그런 정보를 제가 얻고 싶다 할 때는 1, 2, 그러니까 이 원래 베이시스에 대해서 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베이시스 1, 2에 대해서 하면은 그럼 얘가
원래 진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자체가 실제로 두 개의 진자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값으로, 그러니까 값을 얻을 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좀 미안한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 강조를 하면은, 이 벡터 자체는 지금 현재의 얘의 물리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리적인 상태를 어떤 베이시스로 관찰하냐에 따라서, 제가 이 관찰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제가 어떤 베이시스에 대해서 얘를 레프리젠테이션 하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얘가 위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얘가 에너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낼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나중에 양자역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시간, 앞으로 계속하면서 몇 번 나올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물리적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게 꽤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